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구토토 승무패를 맨날 다루는데 친선 경기까지는 뭐 할 건 아니었고 2월이 두 번이 됐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월드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4경기 잘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한국 대 체코의 경기입니다. 한국은 피파 랭킹 25위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황인범, 김민재 핵심 자원들의 이름값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다만 손흥민의 노세와 황인범의 컨디션 이슈, 김민재를 제외한 수비진의 레벨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유민과 배준호가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체제에 대한 불신까지 감안한다면 한국을 굳이 고평가할 필요 없다. 동거인데 국뽕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체코는 피파 랭킹 41위입니다. 2006년 이후에 첫 월드컵 출전이지만 전력 자체를 가볍게 볼 팀은 아닙니다. 수책, 쉬크, 크레이치, 흘로체크 등 유럽 무대에서 뛰는 자원들이 있고 슬라비아 프라 소속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조직력도 좋은 편입니다. 화려한 팀은 아니지만 피지컬, 제공권, 세트박스, 경합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체코 역시 수비 라인이 아주 안정적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빌드업의 세밀함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경기력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이 확실한 우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체코가 한국을 압도할 정도의 팀도 아닙니다. 첫 경기라는 점도 중요한데요. 한국과 체코가 둘 다 지게 된다면 출혈이 너무 큽니다. 이번 대회는 와일드카드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무리하게 승부를 걸기보다는 지지 않은 운영을 하고 남아공전에 조금 목표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전략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좀 추천을 드리고 국뽕으로 굳이 한국승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경기는 캐나다 대 보스니아의 경기입니다. 캐나다는 피파 랭킹 30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조나단 데이비스, 뷰캐넌 등 유럽에서 뛰는 좋은 자원들이 있고 이번 대회는 개최국 버프가 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자, 특히 조나산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공격력과 측면 자원들의 속도 이런 것들 무시하기 어려운데요. 수비 쪽은 좀 불안합니다. 공격진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의 컨디션 지금 좀 부상이 있다라고 해서 요 이슈도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2022년의 월드컵에서도 경기 내용에 비해서 결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만큼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스니아는 피파 랭킹 65입니다. 에딘 제코가 있는 팀인데 에딘 제코가 중심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에딘 제코가 혼자 날아다니는 그런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데미로비치, 슈투트가르트의 데미로비치가 공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선수단의 레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앞선에서 제코와 데미로비치의 활약도는 기대해 볼 만하지만 앞에까지 연결을 시키려면은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보스니아의 지금 현 전력을 봤을 때는 주도권을 쥐고 그렇게 경기할 수 있는 빌드업의 세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팀 전력 차이가 아주 뚜렷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 어드밴티지 그리고 4년 전보다 캐나다 선수단의 수준이 좀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보스니아가 여전히 제코 의존도가 높은 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캐나다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보스니아가 버텼을 때 캐나다도 월드컵 본선 첫 승이 없는 팀이고 수비 안정감도 완벽하지 않아서 이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는 싶어요. 그래서 승부패 관점에서는 일단 캐나다 승을 보는 게 맞는데 나는 이거 무승부 좀 거슬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찍어도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껏 무승부가 찍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마킹 다 해놓고 마킹이 많이 남으면 올라와서 다시 이거는 무승부를 좀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홈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좀 간결하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은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자, 다음 미국 대 파라과이입니다. 자, 미국은 피파 랭킹 16입니다. 풀리식 발로곤 그리고 하지라이트 등 공격진의 수준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예전처럼 결정력이 부족한 팀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활동량과 빠른 전환 속도를 강점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측면에 활용한 공격 전개 역시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다만 수비력은 다소 아쉽습니다. 센터백 조합과 골키퍼 포지션에서 완전한 안정감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공수 밸런스가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국 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미국은 충분히 고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파라과이는 피파 랭킹 41입니다. NC소, 알미론 등 이름값 있는 공격 자원들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선수단 수준은 미국에 비해서는 한 단계 아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부족해서 남미 예선에서도 공격 생산력에서는 아쉬움이 다소 많았습니다. 대신 수비에서는 강점이 있는데요. 라인을 좀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상대를 답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끈적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다만 선제 실점을 허용했을 때 뒤집는 힘은 약합니다. 자, 미국은 지금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독일 상대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개최국 버프가 있고 선수단 구성이 썩 나쁘지 않다.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는 압박과 활동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파라과이가 타이트한 수비는 경기를 빡빡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홈 어드밴티지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미국이 좀 득점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막 걱정할 수 있는데 홈 어드밴티지 상당히 클 거다. 이번에 WBC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이 머니 파워가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다음 경기 네 번째 경기입니다. 카타르 대 스위스입니다. 자, 카타르는 피파 랭킹 56입니다. 로페테기 감독 부임으로 감독의 레벨은 올라갔지만 기본적인 팀 구성원의 레벨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는 3전 전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국 리그 기반 선수들이 많아서 조직력은 괜찮겠지만 월드컵 기준에서의 경쟁력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비조체 약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는 피파 랭킹 19입니다. 오카포, 엠볼로, 자카를 비롯해서 중원과 수비에 빅리그 경험자들이 고르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팀 밸런스가 좋고 월드컵 본선 경험도 풍부한 팀입니다. 특히나 수비 쪽은 아칸지와 코베를 중심으로 상당히 안정감이 높은데요. 화력의 폭발력이 다소 아쉽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다.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팀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기본 체급 차이가 명확해서 스위스가 또 지금 조별 예선에서 순위를 가져가려면 무조건 카타르를 잡는 게 맞거든요. 좀 타이트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가 카타르 상대로는 무조건 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동기가 뚜렷하고 체급 차이도 뚜렷합니다. 스위스 승 누릅니다. 자, 다음 브라질 대 모로코입니다. 자, 브라질은 피파 랭킹 6입니다. 라인업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최상위권 레벨이고요. 최근 월드컵에서 기대치만큼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기대치가 항상 우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조별리그 정도는 쉽게 뚫고 올라갈 전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모로코는 피파 랭킹 7입니다. 지난 대회 4강 진출하면서 이변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대회는 모로코가 그 성과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해야 되는 대회입니다. 선수 면면을 보면은 수준이 상당합니다. 브라임 디아즈, 하키미 이런 선수들은 빅클럽에서도 핵심 선수들이고 마즈라오이, 야신부뉴 그리고 아구에르드 이런 선수들 이름값만 봐도 수비 레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비로 버티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건데 C조에서는 브라질과 함께 2강권을 구성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맞대결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모로코의 레벨이 높다 해도 브라질 체급이 너무 높습니다. 브라질의 개인 능력, 공격 옵션, 수비진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조별리그에서 모로코를 상대로 기본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모로코가 지난 대회는 4강을 갔지만 지난 대회는 언더독으로 평가를 받고 올라갔다면은 이번 대회는 그 누구도 모로코를 언더독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준비를 철저하게 해올 것이고 그 부분이 모로코가 이번 대회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논리 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이 조에서 둘이 피 터지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IT와 스코틀랜드가 있어가지고 모로코 상대로 브라질이 모로코가 수위로 단단하게 나왔을 때 굳이 출혈을 감행하면서 이겨야 된다. 물론 첫 경기 잡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무리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손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첫 경기 이겨놓으면은 뒤에 운영이 편하겠지만 또 여기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머릿속에 무승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할 만합니다. 모로코 버티는 힘도 있고요. 수비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승을 배제하고 무승부를 누른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 또는 승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6번 경기입니다. IT 대 스코틀랜드의 경기입니다. IT는 피파 랭킹 83입니다. 오랜만에 월드컵 진출로 인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선수단 체급이 너무 약합니다.
게다가 조에 뭐 브라질, 모로코 이런 팀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참가의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3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코틀랜드는 피파 랭킹 42위입니다. 오랜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을 했고 선수단을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중원 자원의 레벨들이 높습니다. 맥토미니, 맥긴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잡고 있고 수비에서는 티언이랑 로버트슨 뭐 수준급 자원들이죠. 브라질이나 모로코 상대로는 버티는 힘이 좀 어렵겠지만 IT랑 비교하면은 체급 차이가 명징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치업은 단순한 전력 비교가 아니라 스코틀랜드가 이번 대회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를 봐야 돼요. 3위로 와일드카드를 노릴 건데 IT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스코틀랜드는 IT만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승점 3점이 아니라 뭐 이거는 득실 마진까지 따져가면서 스코틀랜드가 압도를 뭐 좀 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사활을 스코틀랜드가 IT진에 걸 것이고 뭐 물론 IT도 스코틀랜드전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좀 마음은 먹었겠지만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되죠. 그래서 체급 차이 그리고 동기의 차이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고 전 스코틀랜드 승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급 차이가 좀 꽤 뚜렷합니다. 자, 다음 7번 경기입니다. 호주 대 튀르키예 경기입니다. 호주는 피파 랭킹 27입니다. 피지컬을 앞세운 강한 수비 조직력이 장점인 팀인데요. 월드컵 본선에서도 쉽게 막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세트피스와 제공권에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볼파토가 이번 대회 호주 대표팀으로 합류를 하면서 공격 쪽에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것도 고무적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개인 기량이 아주 높은 팀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본 대회를 앞둔 평가전에서도 공격력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튀르키예는 피파 랭킹 22위입니다. 윌러, 이을디즈, 차라노글루 등 공격과 중원에 좋은 자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공격 전개의 다양성이 강점이고 그리고 선수단 재능만 놓고 보면은 이번 조에서 기대치가 아주 높은 팀입니다. 다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 집중력은 다소 아쉬운데요. 재능에 비해서 경기마다 좀 기복이 있다는 점도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뒷공간이 좀 열릴 수 있고 호주의 세트피스나 뭐 단순한 롱볼 이런데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맞대결은 그래도 이름값이라는 게 터키에 있는 게 일단 맞긴 한데요. 호주가 버티는 운영을 하면서 튀르키예 역습 상황에서 좀 일격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 그냥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준 경기력과 지금 선수단의 공격 재능 이런 거 봤을 때 터키가 최근에 좋습니다. 스페인 상대로 비기고 지고 한 걸 뺀다면 좀 이 대표팀의 기세가 좋아요. 뭐 약팀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반대로 호주는 좀 다소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호주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요. 그냥 일반승 정도를 누르는데 그냥 이거는 뭐 승 찍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터키 수준 높습니다. 뭐 기복이 있어서 진다라고 하면 아예 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마킹을 지우기에는 좀 낭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가기 앞서서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자, 다음 8번 경기입니다. 독일 대 퀴라소입니다. 자, 독일은 피파 랭킹 10입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8년, 22년 모두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했고 독일이라는 이름값을 생각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대회는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좀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요. 선수단 구성원의 이름값은 여전히 높고 최근 친선 경기 공식전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독일이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퀴라소는 피파 랭킹 82위입니다.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고요. 네덜란드계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유럽 무대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급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독일과 비교하면은 선수단 레벨, 경기 운영 이런 것들 다 차이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독일이 잡아야겠죠. 요거 지면은 본국 못 돌아갑니다. 이거 국적 다 바꿔야 되면 총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네덜란드 대 일본입니다. 네덜란드는 피파 랭킹 8입니다.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선수단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에는 학포, 시몬스, 도니엘 말렌, 브로비가 있고 중원에는 프랭키 데용. 선수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수비도 반다이크, 더리우트, 판더벤, 둠프리스 정상급 자원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수단 레벨만 놓고 보면 월드컵 우승 후보군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수비진은
이번 대회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전방에서 좀 경기를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도니엘 말렌의 최근 폼을 본다면은 개인 능력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공격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일본은 피파 랭킹 18입니다. 아시아 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춘 팀인데요.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고 팀 전체 조직력과 압박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미토마가 낙마하면서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줄 자원이 부족합니다. 아이슬란드전 1대 0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공격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을 고평가한다. 우리가 뭐 일봉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일본 축구 잘하는 애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뭐 울트라 니뽕 이거 미친놈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고 냉정하게 네덜란드가 체급 우세입니다. 그래서 미토마가 없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압도적인 수비력을 뚫어낼 수 있냐? 저는 날카로움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수단의 전체적인 수준과 수비 안정감에서 네덜란드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도 튀니지와 스웨덴전을 포커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덜란드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무승부 굳이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코트디부아르 대 에콰도르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피파 랭킹 33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무대로 돌아왔고 기본적인 선수단의 이름 몇몇은 체급은 좋은 편입니다. 캐시에, 쌍가레, 포파냐, 은디카 등 유럽 무대에서 증명이 된 자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다만 코트디부아르는 뭔지 모르겠지만 늘 조직력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좋지만 팀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요. 경기력의 기복도 존재합니다. 물론 최근에 프랑스 잡은 거 대단하죠. 그래서 선수단 이름만 보고 마냥 고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또 나쁘진 않다. 선수단 면면이 좋습니다. 자, 다음 에콰도르입니다. 피파 랭킹 23이고요. 파초, 인카피에, 에스투피냔 등 유럽 무대에서 뛰는 좋은 수비 자원들이 있고 전체적인 선수단의 운동 능력도 뛰어납니다. 강한 압박과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인데요. 다만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은 아쉽습니다. 상대를 막아내는 능력은 좋지만 경기를 본인들이 주도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힘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자, 사실상 이 경기가 조 2위 결정전에 가깝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 와일드카드 제도 때문에 퀴라소라는 뚜렷한 약팀이 있으면 출혈 경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에콰도르의 강한 수비를 코트디부아르가 막 뚫어낼 수 있냐? 근데 또 코트디부아르가 프랑스 잡아낸 기세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코트디부아르 승도 뭐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감은 저는 무승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상대로 잘하던데 이렇게 생각 드신 분들은 코트디 승까지도 찍어도 된다. 에콰도르 승 찍는 거는 조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무 또는 승? 일단은 1감은 무, 승은 취향껏. 나중에 마킹 조금 더 수정할 거니까 일단 무만 먼저 찍고 넘어갈게요. 최대한 얇게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째 경기입니다. 스웨덴 대 튀니지입니다. 스웨덴은 피파 랭킹 38입니다. 공격에는 알렉산드르 이삭, 요케레스, 엘랑가 등 수준급 자원들이 있습니다.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에도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선수들의 몇몇만 놓고 보면 전력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실제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이름값에 비해서 조직력이 떨어지고 감독 체제에서의 팀의 완성도가 좀 안 올라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친선전도 그래요. 개인 능력은 좋지만 이거 스웨덴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자, 튀니지는 피파 랭킹 45위입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본선에 진출했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고 상대 공격을 답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조직력과 팀 완성도에서는 오히려 스웨덴보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 확실한 득점원이 부족한데요. 최근 친선 경기들에서도 득점이 계속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대를 이기는 경기를 주도해서 이기는 힘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자, 단순한 선수단 체급과 경기 기대치는 스웨덴 쪽이 우세입니다. 이삭과 요케레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튀니지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개인 능력은 충분하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선수단의 이름값에 비해서 조직력이 좀 떨어지고 튀니지는 타이트한 수비 조직력을 갖춘 팀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승을 우선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승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스웨덴이 지금 뭔가 조직력이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름값은 살벌합니다. 알렉산드르 이삭, 요케레스 얘네들 다 어디서 뜁니까? 엘랑가까지. 하지만 뭔가 묘하다. 팀이 좀 이상해서 무승부를 이건 꼭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더블 마킹이네요. 자, 다음 스페인 대 카보베르데인데 자, 일단 스페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대회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 중 하나고요.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는 점이 변수겠지만 둘 몸 상태 어떻다고 해서 뭐 카보베르데한테 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스페인 승을 눌러준다. 여기서 다른 거 누른다. 진짜 이거는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화장실에 뭐 변기에다 버리는 느낌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 경기입니다. 벨기에 대 이집트입니다. 벨기에는 피파 랭킹 9위입니다. 자, 황금 세대 전성기가 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평가는 오히려 현 선수단의 조화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노련해진 데브라이너를 중심으로 도쿠, 틸레만스, 오나나, 데케텔라에 등 새로운 자원들의 전성기 구간이 좀 물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원과 공격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도 튀니지 상대로 뭐 진짜 압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G조에서는 압도적인 1위 후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는 피파 랭킹 57입니다. 팀의 핵심은 살라와 마르무시인데요. 살라 전성기 지났죠. 그리고 마르무시는 이번 시즌 뭔가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버티는 힘은 분명히 있겠지만 직접 득점을 만들고 상대를 이기는 능력은 기대치가 아예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공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양 팀의 기본 체급 차이가 좀 분명합니다. 벨기에가 수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이집트한테 주도권을 안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비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가 수비로 막 엄청 버티겠지만 90분 내도록 벨기에 파상 공세를 버티는 건 어렵다라고 보고요. 저는 벨기에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마지막 경기입니다. 사우디 대 우루과이의 경기입니다. 사우디는 피파 랭킹 61입니다. 랑스에서 뛰는 압둘 하미드라는 선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국 리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랜 기간 손발에 맞췄기 때문에 조직력은 고평가할 수 있지만 체급이 떨어집니다. 월드컵 본선 기준으로는 체급이 떨어지고 대회 준비 과정도 너무 어수선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10경기 7골 공격력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다.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16입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서 기본 체급과 중원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발베르데, 벤탄쿠르, 우가르테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의 공격적인 운영으로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이 되고 전환 상황에서 조금 뒷공간이 열리는 부분들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루과이가 수비가 다소 불안하다 하더라도 사우디가 공격력이 없는데 사우디 상대로는 크게 문제가 저는 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을 때 파상 공세를 우루과이가 할 것이고 이 개인기량과 체급 차이를 바탕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우디 승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2,000원으로 마킹을 할 수 있다. 그죠? 2,000원으로 마킹 하셔도 됩니다. 누가 뭘 안 해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조금 더 살에 붙여서 가면은 충분히 더 눌러서 마킹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코트리 같은 거 누르면 4,000원. 그리고 뭐 캐나다 무 같은 거 눌러도 8,000원. 예. 브라질 무 눌러도 16,000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올려가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한 16,000원 정도는 그래도 눌러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경기마다 배팅도 해야겠죠. 그래서 배팅에 대한 부분들은 배팅 라이브에서 하니까 평일 오후 2시, 주말 오전 11시 와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과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